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건강식품으로 버섯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버섯 중 하나가 표고버섯인데요. 이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구이나 부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향은 좀 약하지만 표고버섯이 가진 식감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이섬유소도 풍부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식품 표고버섯의 매력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혈압이 들쭉날쭉한 변동성 혈압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품으로 생각해보는 건강법.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버섯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아유 예 벌써 마지막이네요. 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만 또 오늘 못하기 같던데. 예, 좋은 시간 채워주시고요. 뭐 또 예. 기회 있으면 다시 또 그러죠. 연결해서 얘기를 네, 더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버섯에 대한 얘기인데요. 버섯하면 불로장생의 식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좋은 거라는 거겠죠? 예. 불로장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불로장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우리 버섯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부터 좀 그러시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버섯은 철갑상알, 거위, 간과 함께 세계 3대 진미에 속합니다. 예. 아주 맛있기도 하고 진기하고 귀중한 그런 맛을 내는 식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버섯은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이라고 명약으로 찬사를 받아왔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사실 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버섯은 기운을 돋우며 식욕을 정진시키고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기록도 돼 있고, 또 시력을 좋게 하고 안색을 밝게 해준다라고 버섯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만한 게, 이 버섯은 채소류가 지니고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물론이고 육류가 가진 고단백의 그런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섯은 단순한 식재료, 우리 요즘 보면 단순한 식재료로 아는데, 그런 식재료를 넘어서 아주 우수한 미네랄 공급원이고, 또 심장병과 암 예방, 더욱이 우리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건강식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식품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 이제 버섯이 종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약용으로 쓰이는 버섯도 있고 또 그냥 식용으로도 쓰이는 버섯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워낙 종류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구분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제가 오늘 좀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제가 빨리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버섯은 종류만 해도 그 종류가 한 8만 종이 넘습니다. 8만 종이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구분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편의상 나눈 게, 우리 양리작용의 정도 혹은 용도에 따라 가지고 약용이냐 식용이냐 해서 이렇게 이분류하는 게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 효능은 다르지만 대개 이제 섬유소가 풍부하다 하는 것은 거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에 좋고 비타민 B2 성분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해준다 하는 것도 거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약용, 식용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으니까 좀 한번 이름이라도 좀 알고 또 역할이라든지 성분을 한번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약용버섯 그러면은 인체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안일산이라고 하는 맛도 내게 하지만은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구안일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약용버섯에 많이 또 함유된 다당류 성분이 우리 사람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당류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들 알고 있던데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예, 베타글루칸이라는 이 성분이 항체를 만드는데 세포와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한다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약용버섯에는 이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우리 이제 전형적인 보기가 상황버섯, 네네. 영지버섯, 차가버섯, 모기버섯, 운지버섯 이런 것들이 전부 약용버섯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반면에 양리작용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 독특한 감칠맛, 우리 사실 버섯은 감칠맛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썼거든요. 예. 이런 감칠맛이 갖는 이런 식용버섯 종류들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양리작용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게 이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팽이버섯. 우리 이야기 많이 듣는 것들죠. 그렇죠. 표고버섯. 네.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수분이고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철 이게 아주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철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70% 이상이 수분이고 그러니까 칼로리가 아주 낮으니까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단백질 함량이 또 뛰어나요. 그래서 쌀이나 밀보다 훨씬 단백질 함량이 높고 콩, 우유에 버금가기 때문에 우리는 표고, 양송이, 느타리버섯은 식물성 쇠고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영양성분이 뛰어납니다. 네. 고기에 비유될 정도로 영양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식용버섯, 특히 표고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표고버섯, 이 건강식품으로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 여러 가지 약용, 식용, 버섯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식용버섯으로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표고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건강식품 강조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고가의 약용버섯만이 항상 건강 기능성이 제일 효과가 있다. 이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예. 우리 표고버섯처럼 이런 경우에는 미국 식약처가 정한 10대 항암 음식 중에 하나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예. 표고버섯이. 표고버섯. 그만큼 약재로서의 효능도 사실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성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표고버섯에. 표고버섯은 우리 사실 생것하고 말린 것, 생으로 그렇죠. 나온 자연에서 얻어진 그 말린 것이 있는데 이 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수분 함량에 따라 가지고 농도가 달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물론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성분을 볼 때는 말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린 것 역시 100g당 주요 영양성분을 좀 살펴보면은 단백질이 한 19g 정도, 지방질이 한 2g, 그 다음에 건강 증진 효과를 주는 탄수화물,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고 그게 한 66g 정도. 거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타 비타민 B, D 그리고 칼슘, 인철 같은 무기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양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사실 보면은 탄수화물이네요. 그런데 건강 기능성이 상당히 많이 다양한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이 건강식품으로 많이 부상이 됐고 앞으로도 아마 촉망받는 그런 건강식품으로 아마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려고 하면 생표고버섯이 있고 건표고버섯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생건 말린 건데 그럼 영양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어요. 뭐냐 하면은 말린 표고버섯이라고 그러면은 수분이 날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얻어졌던 그런 센 것에 비해서 영양성분 농도가 아무래도 수분이 날아갔으니까 그 건조 정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농축 정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건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분 건조하는데 한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말려보면은 대충 우리 말린 표고버섯이 말리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5, 6배 정도 농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이나 지방질, 뭐 탄수화물, 기타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농도가 대여섯 배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단 하나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건조하는 과정 중에 말리다 보는 과정 중에 주변 환경이 예민하든지 열에 약한 그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파괴돼가지고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영양 성분들은 센 것하고 말린 것하고는 구성운동이라고 농도가 한 대여섯 배 정도 높게 들어가 있다. 농도가 진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비타민 C가 없어졌다.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탄수화물 하면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텐데 그런 이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다른 일반 뭐 밥이나 뭐 국수 이런 데 들어있는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하고는 다른 거겠죠? 조금 다르죠? 좀 다릅니다. 예.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앞서 우리 이 말씀 드렸다시피 저기 탄수화물 좀 달라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약용이나 식용 버섯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거의 다 해당하는 그런 특이한 사항입니다. 우리 뭐 지금 표고만 아니라 약용, 식용 오늘 버섯 이야기 다 했잖아요. 예. 거기 탄수화물 종류에 다 동일한 그런 특이한 상황인데 뭐냐면은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특별히 조금 더 특이한데 탄수화물 종류 중에는 레티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레티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탄수화물 종류인데 뭐 고분자 물질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저 표고의 레티난이라고 하는 것은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특이한 고분자 다당류다 이런 의미의 명칭입니다. 네. 어쨌든 이 레티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천년의 어떤 방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레티난은 바이러스 외부의 침입균이라든지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가지고 체내 면역을 높여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높이는 것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재를 사용해 좋지만은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감기의 특효약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레티난이라는 그 성분의 효과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무병장수 식품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래 보면은 뭐 제가 탄수화물 아까 전에 뭐 7%, 60% 이상 들어 있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탄수화물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종류가. 지금 겨우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앞서서 레티난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티난 외에도 또 다른 뭐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뭐가 있나요? 예. 예를 들면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멜라닌. 표고버섯 속에 멜라닌입니다. 라고 하는 성분은 탄수화물에서 유래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일종이라 그러는데 이 멜라닌 성분은 뇌 중심부에 작용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준다. 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 줍니다. 그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해오는 말로, 서양 속담에 표고버섯 장수는 무병장수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영국에서는 표고버섯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역동적인 식품이다. 다이나믹한 식품이다. 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 하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레티난 성분에 의한 항암, 항바이러스 기능, 지금 말씀드렸던 멜라닌이라고 하는 성분에 의해서 스트레스 해소 기능, 이런 기능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외에도 각종 다당체, 또 식이섬유질, 다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에 의한
그런 위장 질환, 신장염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거는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확실하게 뭐 여러 가지로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은 몇 가지 입증들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탄수화물 종류들 때문에 무병장수식품으로 유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차로 우려내서 예, 드시는 예. 것도 좋다는 거죠. 예. 제가 오늘 탄수화물 이야기를 많이 하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레티난, 멜라닌, 또 식이섬유 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은 다 열에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무기질 이런 것들도 모두 열에 다 강합니다. 그래서 잘 파괴 안 돼. 열에 잘 파괴 안 되기 때문에 말린 표고버섯을 차로 끓여 드셔도 건강에 좋습니다. 네. 물론 비타민 C는 뭐 아무래도 좀 파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은 나머지 성분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차로 이렇게 따뜻하게 또 좀 선선해지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 아까 이제 비타민 B 또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풍부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B 또 비타민 D 풍부하다고 앞서서 또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 영양성분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서 참 좋은데 맛이 참 좋습니다. 이거. 예, 비타민 B1, B2 모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이 표고버섯에는 100g당 0.63mg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 양적으로 표현하기에 좀 제가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수준 같으면은 버섯 종류 중에서는 1등이다. 1등이다. 비타민 B1 1등입니다. 예. 거의 모든 식품 중에서도 상당히 탑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럼 뭐가 좋은고 하니 피로 회복. 피로 회복에 상당히 좋고 숙취 해소에도 큰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비타민 D가 남았는데 비타민 D는 아주 유명하죠.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 예. 그래서 이런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표고버섯에는. 예.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 또 이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큰 도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크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유의할 점이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햇볕에 말릴 때 생깁니다. 말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햇볕에 말릴 때. 그래서 표고버섯을 사다가 한번 데치고 난 다음에 햇볕에 말려야만이 비타민 D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냥 드셔도 괜찮은데 골다공증이나 이런 데 이제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말려서 드시는 게 좋다. 비타민 D를 즐기시려면. 이게 이제 햇볕을 봐야지 생기는 거군요. 비타민 D는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표고버섯을 좀 잘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표고버섯 그러면은 우리 버섯은 대부분 국물 내기 육수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왜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 국물 낸 육수에 사용하면 참 좋아요. 그냥 드시는 것도 드시지만은 표고버섯 속에는 구수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내기 육수 만들 때 함께 넣으면은 아주 천년의 구수한 맛. 우리 구수한 맛 때문에 발효 조미료라든지 천년 조미료 이야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천년 조미료에서 가장 어떤 표고입니다. 표고버섯. 그 구수한 맛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팁들이 많은데
어떻게 시간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예, 말씀드려도 그러시죠. 예. 아주 좋은 팁들이 있는데 첫 번째, 버섯 씻을 때는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은 안 좋습니다. 왜냐 네. 하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암 성분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성분들이 물에 녹아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담궈줄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버섯 드실 때는 그 대신에 충분히 씹어줘야 합니다. 예. 왜냐 하니까 그래야지 버섯 고유의 향기 성분 있잖아요. 네. 버섯 고유의 그 향기 성분, 우리 풍미라고 그러는데 풍미를 더 즐길 수가 있고 이런 향기 성분, 풍미 성분들이 또 몸에도 좋은 건강 기능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특별히 항산화 작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또 버섯에는 버섯 조직이 상당히 강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섯에 그렇게 포함된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많이 씹어줘야지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흡수를 많이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섯 드실 때는 충분히 많이 이 저작작용이라 그러죠. 이로 많이 씹어줘야지 좋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버섯 고유의 맛과 특유향을 즐기려면은 되도록이면은 양념이라든지 조미료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래야지 버섯 고유의 맛, 특유의 향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버섯 향은 그런데 이 열에 쉽게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구워야지 됩니다. 너무 심하게 구워버리면은 향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든지 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구워야 되고 또 열에 약하니까 찌개나 국 드시기 직전에 넣어야지 풍미를 즐길 수 있고 또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찌개나 국에는 마지막에 좀 넣어라. 예, 조리. 이거 드시기 직전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표고버섯 가면 육질이 아주 쫄깃쫄깃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단백질 성분도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이런데 이 쫄깃쫄깃한 육질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기름에 볶아 드시면은 그런 쫄깃쫄깃한 물성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름에 볶는다든지 고기와 함께 구워 드신다든지 이런 것이 맛을 더 육질을 더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하는 알겠습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몇 주간에 예. 걸쳐서 불포화 지방산부터 양배추, 브로콜리, 견과류, 예. 표고버섯까지 네네. 또 좋은 건강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자, 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네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철과 벌떼들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 병원에 가도 혈압을 확인하는 건 기본이지요. 그런데요, 혈압이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변동폭이 너무 들쭉날쭉일 때가 있습니다. 정상 혈압인데 갑자기 고혈압으로 진단될 만큼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혈압을 잴 때마다 들쭉날쭉 차이가 너무 커서 불안하다는 분들 계십니다. 이 변동성 혈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이 혈압이라는 게요, 원래 정상인도 뭐 운동을 많이 했다거나 날씨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하루 중 뭐 아침이냐 저녁이냐 혹은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으로 어느 정도는 사실은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별 이유가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그럴 때는 변동성 혈압을 고려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변동성 혈압이란 아무런 요인도 없이
하루 동안 잰 혈압이 매우 큰 폭으로 차이가 날 때 우리가 변동성 혈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예. 이제 흔히 정상 혈압, 고혈압, 저혈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변동성 혈압이 있는 건지 기준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건가요? 뭐 정상이냐 고혈압이냐 저혈압이냐 그런 거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느닷없이 변동성 혈압 그러니까 이건 또 뭔가 싶죠. 일반적으로 뭐 고혈압이냐 저혈압이냐는 뭐 한 번 측정하거나 혹은 여러 번 측정한 평균치 혈압을 기준치와 비교해서 우리가 부르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변동성 혈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트레스나 운동이나 뭐 특정 시간대, 뭐 술, 담배 이런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잰 혈압이 50 내지 60mm Hg보다 더 큰 폭으로 이거 상당히 차이가 큰 거죠. 그러네요. 그럴 정도로 차이가 날 때를 우리가 변동성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럴 때는 기준이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유한기 혈압도 변화는 하지만 예. 우리가 그 폭을 50 내지 60 이상의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으려면 역시 수축기 혈압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차 기준점은 수축기 혈압이 되겠고요. 그러나 유한기 혈압 역시 25 이상 변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50 내지 60은 수축기 혈압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라면 갑자기 고혈압이었다가 저혈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측정되기도 하죠. 그 흔히 이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잖아요. 네. 백의 하면은 이제 하얀색 옷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사실 병원에 가서 하얀 의사 가운만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오른다는 뜻의 백의 고혈압인데요. 예. 이건 뭐 결국 긴장으로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서 혈압이 그때 상승하는, 잠시 상승하는 그런 증상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잴 때마다 혈압이 다르고 그 변동의 폭이 매우 클 때 우리가 변동성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혈압 잴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렇죠. 예. 변동성 혈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다는 거고요. 예.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뜻일까요? 미리 정확하게 말씀을 해버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혈압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것은 결국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런데다가 또 혈압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혈압이 문제가 있구나. 혹은 고혈압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변동성 혈압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지 이게 그냥 한 번 재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쭉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혈압 수치를 기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번 재어봐야 사실은 내가 변동성 혈압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변동성 혈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생 빈도를 보고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와서 확실히 이 변동성 혈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맞고요. 또 원래 하루 주기로 자연스럽게 혈압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 폭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지고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차로 한 사람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역시나 적어도 주기적으로 그게 뭐 2달이 됐건 석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해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 혈압이 주는 위험은 뭘까요? 혈압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결국 혈압이 제대로 정상 상태에 있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이렇게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크게 반복을 하면 혈관에 대해서 부담이 매우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때는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지니까 손상을 당연히 입을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쭉 떨어져 버리면 중요한 장기에 피가 전달이 안 되니까 또 허혈성 증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혈압의 경우도 그 혈관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작용,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생긴 변동성 혈압은 중증 질환의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 가지 예가 부신이라는 데 있죠. 예. 그 콩팥 위에 있는 거기에 갈색 세포종이 생겼을 때는 혈압을 갑자기 높이는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혈압이 아주 심하게 급격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질환의 신호라는 거 그것도 한 가지 염두에 둘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스스로 내가 혈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서 실제는 알고 있는 고혈압 환자처럼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2번 이상 재봐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간혹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혈압의 변동성이 클수록 질환에 대한 예후가 안 좋고 이 치매 위험도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예. 혈압 변동성이 큰 환자들은 아무래도 치료가 좀 쉽지가 않고요.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혈압 변동성이 클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고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호주에서 큰 연구를 한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또 재밌는 건 이런 거에 대한 나쁜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 의해서 높았다 뭐 이런 결과도 그 연구에서 나와 있어서 좀 흥미롭기는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이제 뇌혈관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게 치매랑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땐 역시나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지니까 혈관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진행도 빠르고 장기들 손상도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혈관 노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 게 바로 심장과 뇌혈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시나 뇌혈관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호주 연구만이 아니라 네. 영국이나 네덜란드, 유럽의 대규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압 변동성이 클수록 뇌졸중의 재발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보고하였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전에 혈압이 치솟는 경우에 뇌 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아침 고혈압을 의미하는데요. 예. 원래 보통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실 오전에 혈압이 오르죠. 그리고 저녁 때가 낮아지면서 밤에 깊은 잠이 들면 가장 낮아지는데 아침 고혈압이라고 한 것은 잠에서 깬 뒤에 2-3시간, 보통 3시간 이내에 최고 혈압이 170 정도 이상 급격히 높아지는 걸 우리가 아침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 특히 수면에서 막 깼을 때보다 아니면 깊은 잠을 잤을 때보다 일어났을 때 혈압이 30 이상 급상승할 경우는 교감신경 항진이 사실 정상적이 아닌 상황이겠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항진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아침 고혈압이 있으면 오전 중에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왜 우리가 갑자기 심장질환 혹은 뇌질환으로 쓰러졌다 하는 경우에 아침에 많이 일어나는 걸 그런 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전에 이 올라가는 아침 고혈압이 상당히 위험하다, 뇌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혈압을 잴 때 변동폭이 좀 크다거나 하면 혹시 다른 질환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살펴봐야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예. 그러니까 왜 예전엔 난 완전히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를 뛴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차성 어떤 질환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한 게 아닌지 뭐 호르몬을 분비하는 갈색 세포종 같은 게 생긴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람 마음이 이제 계속 혈압을 재면서 정상 범위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제 믿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좀 낮더라도 높게 나오면은 이게 정상인가 보다. 아니면 낮게 나오면 그게 정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평소 혈압이 수축기 110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예. 작년에 갑자기 그 수축기 혈압이 160 정도로 몇 차례가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시차를 두고 재면 140, 120으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괜찮겠지. 그러고 넘어가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그냥 한참 안 쟀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쟀는데 거의 10개월 지나서 쟀습니다. 예. 다행히도 평상시처럼 110 전후로 측정이 돼서 안심이긴 한데요. 이거 저처럼 이렇게 10개월 이상 그런 경우에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예. 사실은 주기적으로 측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한번 올라가면 막 집착적으로 하루에 서너 번씩 혈압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 적어도 2,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한 번 오른 분들이요. 그런 경우에 2,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하루에 2번씩 좀 재서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한 번 120으로 측정되니까 나 괜찮은 거야. 그러고 10개월을 측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하루에 2번씩 꼭 측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예.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런 제가 그래서, 부분은 예. 스스로 좀 반성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지금 반성하는 면에서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겁니다. 예. 몹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례를 네. 또 이게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해보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높아졌으니까 네. 설사 또 기계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이 변동성 혈압에 대한 치료는 그럼 어떻게 진행합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혈압 치료는 동일하긴 해요. 그러니까 혈압은 기본적으로 평균 혈압을 낮추는 걸 1차 목표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높건 낮건 여러 번 재서 그 중간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변동성 혈압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 자체가 높은 혈압 환자한테 혈압약을 사용하면 작용 시간이 사실 제각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혈압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가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하곤 했거든요. 예.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혈압을 평균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위험한 아침 고혈압 또 그다음에 야간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밤에 잘 때는 원래 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밤에 잘 때에도 오히려 약간 더 오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심장이나 뇌나 신장, 콩팥에 장기 손상이 매우 심하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 많이 동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조정하는 약물을 잘 선택해서 혈압이 24시간 잘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압 치료는 평균 혈압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변동되지 않는 그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약물도 중요하지만요. 더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또 여기에도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약물 치료는 이런 변동성 혈압에 쓰이는 약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혈압약 이런 것
것들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원래 이 변동을 가장 적게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1차로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변동폭을 크게 주지 않는 약물로 1차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절이 안 될 때 뭐 2차, 3차로 점점 추가되는 것들은 다소 변동폭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선택은 해 주실 거니까. 근데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이런 그 혈압의 변동폭은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그냥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고혈압도 물론 위험한데 그 어떤 분들은 이게 혈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혈압이 그 변동폭이 매우 커지면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 혈압이 올랐을 때 그 합병증도 고스란히 생기면서 또 혈압이 너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말하자면 그 혈액 부족증이 생기잖아요. 혈류를 충분히 못 보내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초 장기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 아침 고혈압이나 야간 고혈압도 사실은 혈압 변동폭이 좀 높은 쪽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도 좀 짐작이 가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합병증이 만만치 않게 생기고요. 심지어 일부 연구의 경우는 혈압이 잠시 높았다가 정상으로 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조차도 생각 외로 고혈압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못지않게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연구 보고도 사실 일부 나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혈압이라는 게 그 나이가 들면서 높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나이와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우리 고혈압 위험 인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건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문제. 그다음에 가족력에 고혈압 환자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환자분 스스로가 조정할 수 없는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이는 첫 번째 꼽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좀 고혈압에 대해서 위험 인자로서 조정이 가능한 인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살이 너무 쪘다, 비만,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한다, 심폐활동 부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음주가 들어가요. 술을 많이 마셔도 고혈압 생깁니다. 예. 그리고 담배 많이 드시는 거, 짜게 드시는 거, 스트레스, 이거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이 들면서 혈압 올라가게 하는데 더 빨리 진행시키는 주범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조심하십시오. 예. 그럼 고혈압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 혈압에도 더 민감해야 할까요? 더 이렇게 잘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고혈압의 위험도가 있는 분 아니면 고혈압을 이미 치유하는 분 두 분 다, 두 경우 다 가정에서 하루 2번 이상 측정해서 혈압 변동성이 심한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매일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가급적 자주 재보시고 또 재보실 때 하루에 2번 오전과 저녁 때 2번을 해서 비교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혈압 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강조 많이 안 하다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하루에 한 번만 측정하지 마시고 일정 시간을 정해서 아침과 저녁 2번 정도는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시라 혈압 변동성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고요. 예.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아침엔 또 언제 재요? 그런 게 있죠. 이게 식사하고 재야 되는지 전에 재야 되는지 뭐. 그렇죠. 예. 근데 밥을 먹고 나면 또 좀 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또 막 소변 마렵고 뭐 화장실 급해지면 또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리고 잠시 휴식한 후에 측정하는 게 좋고요. 저녁 때도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측정을 한다거나 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때 짐작을 하셨겠지만 아침 저녁 하루 2번 측정한다. 두 번째는 좀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편안한 상태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담배를 피면 올라가거든요. 예. 담배 핀 후에 직후에 측정하면 안 되겠고요. 커피를 마신 직후에도 올라갑니다. 술을 마신 직후는 떨어지지만 다음날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섭취한 후에는 측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리를 꼬거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 등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빳빳하게 앉아서 재거나 이럴 때는 약간씩 오른다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세 번째는 커프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혈압 잴 때 둘러주는 거 네. 그거를 제대로 잘 착용을 해서 긴장을 풀고 측정을 해야겠는데 되게 손가락 뭐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롭게 해야 되고 또 커프의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큰 걸로 재면 혈압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팔에 맞는 한 80% 정도 감아주는 예. 그런 커프를 사용할 필요가 그렇군요. 있겠고요.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왕 이렇게 애써서 됐으니까 혈압 수첩에 기록 좀 해주셔서 이렇게 앞뒤 비교해 주시면 그게 그렇죠. 좋은 게 되겠죠. 예. 자, 오늘 변동성 혈압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홍삼 트리오의 기도 드리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